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고려 후기의 대관계 오늘 하면서 고려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고려 후기의 대관계 우리가 꼼꼼하게 교재 37쪽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몽골한테 항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 원의 내정 간섭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 지배를 받습니다. 그 간접 지배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우선 내정 간섭을 보게 되면은 몽골이 나중에 일본을 원정하게 돼요. 일본을 원정하게 되는데 이 몽골 애들은 뭐가 없습니까? 해군이 없죠. 그래서 고려의 해군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원정하기 위한 기관이 바로 정동행성이에요. 정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죠? 정동쪽으로 가면은 일본 나오죠. 그래서 정동행성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일본 원정을 딱 갔을 때마다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와요. 그래서 일본 원정을 2차례나 실패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 태풍을 고마운 태풍, 신이 내린 태풍이다 해가지고 신이 내린 바람이다 해서 신풍이라고 불렀는데 신풍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일본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미가제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정동행성인데 이 정동행성이 나중에는 개경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내정 간섭기관으로 전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토도 빼앗아갑니다. 영토도 뺏어가요. 우선 아주 중요한 쌍성총관부, 이 쌍성총관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북쪽 지역을 빼앗아가는 거죠. 쌍성총관부. 그래서 화주에 설치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민왕 때 탈환을 한다라는 얘기죠. 공민왕 때에 뭐를 했다고요? 탈환을 했어요.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빼앗은 거예요. 쌍성총관부는 빼앗은 겁니다. 쌍성총관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비령 이북을 직속 영토로 삼기 위해서 동령부를 서경에 설치를 했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충렬왕 때 반환을 해요. 충렬왕 때 반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탐라총관부, 이건 뭐죠? 제주도죠. 제주도 탐라총관부, 이것도 역시 충렬왕 때 반환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사회를 공부해서 지리에서 나왔던 거 기억을 한번 해보신다면 한라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1950m, 그렇죠? 높은 산이잖아요. 맨 밑에가 이제 난대림이 있습니다. 난대림, 이 수직구조로 올라갈 때 난대림이 있는데, 그러면 요 위에가 이제 온대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200m에서 한 600m 요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초원지대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초원지대. 그래서 제주도 가게 되면 여기 초원에서 뭐가 열심히 놀고 있죠? 말들이 열심히 놀고 있어요. 이게 왜 생뚱맞게 초원이 나타났느냐? 우리가 무슨 건조기후 지역도 아니고 몽골 애들이 이 제주도 이쪽을 깎아버린 거예요. 울창한 숲을 깎아버리면서 여기에서 목장을 한 겁니다. 말을 기르는 목장.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초원지대가 나타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간접지배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를 뭘로 만들었느냐? 부마국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부마가 뭐예요? 사위죠. 사위예요. 원래 이 부마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했지만 중국에서 황제가 타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그 말을 관리하는 사람을 부마라고 한 거예요. 그럼 황제가 말 타고 가다가 자빠지거나 말이 시들시들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을 기르는 사람이 굉장히 이 중국에서, 황제의 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국에서 권한이 셌어요. 그래서 주로 사위가 있습니다. 사위. 그래서 부마라는 별칭이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고려의 왕자들이 원나라 쿠빌라이 칸 때, 쿠빌라이 칸 때 이 원나라의 세조죠. 쿠빌라이 칸 때 국호를 원으로 딱 하죠. 국호를 원이라고 딱 하고 수도를 북경, 베이징으로 옮기죠. 이 원나라 때, 요때에 원나라가 딱 됐는데 고려의 왕자들이 몽골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부마로 전락을 해요. 자, 그러면서 결혼을 한 누구?
왕자들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왕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왕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내용들이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38쪽에 나옵니다. 38쪽에. 자, 그러면 이제 사유가 됐죠? 그러면서 왕실 용어가 격화된다. 왕실 용어가. 그래서 우리가 임금이 죽으면 이제 시호나 묘를 짓는데 조나 종자를 붙이잖아요. 뭐 성종, 태조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것이 중국하고 동등하게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왕자로 격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충자는 씁니다. 충자를 넣어요. 충자. 원나라에 충성해라. 그래서 뭐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왕자가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되면은 원나라의 간섭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중앙 관제도 격화가 돼요. 부, 우리는 이성육부였잖아요. 성은 부로, 부는 사로 이런 식으로 격화가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잘 집어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내정 간섭을 하는데 내정 간섭. 이 남만주 일대에 왕을 하나 고려 왕자가 하나가 심양왕이라고 해가지고 왕을 하나 삼아줘요. 그러면 고려의 왕이 실제로 둘이 있는 겁니다. 둘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본토에 고려 국왕이 있고 또 만남만주 일대에 심양왕이 또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왜 했느냐? 바로 분열책의 일환이었다라는 겁니다. 분열책. 뭉치지 못하도록 분열책의 일환이었다라는 거죠. 자, 경제적으로 수탈을 합니다. 특히 공녀라고 해가지고 공물로 여자들을 데리고 가죠. 처녀들을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조혼 풍습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주도에 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매를 수탈하기 위해서 매를 응방을 설치하죠. 응방. 거기 응방이 아니라 응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난 거예요. 응방이에요. 이건 매를 가져가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변경절을 볼게요. 조나 종자를 이제 왕으로 딱 했고요. 그 다음에 뭐를 붙였다? 이 충자 붙였던 것이죠. 중국 애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중국에서 입장에 볼 때는 황제고요. 황제. 그래서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거는 거의 왕자급들이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자, 그리고 왕이 수술을 친할 때 우리가 과인은 뭐 짐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짐 황제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하가 왕에게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전하 많이 그러잖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폐하라고 불렀어요. 폐하 이렇게 불렀던 것을 이제 전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왕이 계승자, 세자로 되는 거죠. 원래 태자였다가 세자로 이렇게 격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고려의 이제 제도가 이제 원래 이성육부였잖아요. 그렇죠? 성이 두 개 있어요. 이 성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중국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첨의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뭘로 돼 있습니까? 중추원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타난 거니까 첨의부로 고쳐주세요. 부로 격화가 됐다라는 거. 성에서, 그러니까 성자 들어가는 거 원래 이성육부인데 성이 제일 높은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부로, 곧 아랫단계에 부로 격화가 된 거고, 부는 그 아랫단계에 사로 격화가 된 거예요. 사. 전리사, 군부사, 판도사, 전법사, 전군판전 이렇게 앞 글자 따가지고 외워주세요. 전군판전. 공부는 폐지해버렸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리고 국왕의 비서기구인 중추원은 밀직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낮춰졌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니은을 보게 되면은 거기 어사되는 감찰사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고려시대의 최고 기구인 도병마사가 있죠. 도병마사가 뭘로?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어요. 도평의사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평의사사.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도방 이렇게 불러요. 도방 이렇게 불러요. 도방 줄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신정권 때에 경대승이 있었던 그 도방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도평의사사. 이 도평의사사가 언제 폐지되느냐? 조선의 태종 때 폐지가 돼요. 폐지면서 뭐를 만들어요? 의정부라고 이름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 챙겨두세요. 네.
의정부라고 이름을 고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 사회 변화 보게 되면은 사회 변화, 이 사회 변화, 네, 여기 나오죠. 사회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지배층이 권문세족이라는 지배층이 등장을 하죠. 권문세족, 권세를 누리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원래는 뭐 하는 애들이에요? 친원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이제 뭐 일제히 강점기 때의 친일파 있죠? 친일파, 걔들하고 비슷한 거죠. 몽골 애들한테 빌부터가 살아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애들입니다. 얘들은 원래 지배층들이 아니었어요. 주로 역관들, 환관들, 얘네들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층이었습니다. 얘네들이 몽골에 붙어먹으면서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되더라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몽골풍이 유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몽골풍, 변발이라든가 호복이라든가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래서 오랑캐들이 입는 옷이다 해가지고 호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찢어진 거 있잖아요. 여자들 여기 옆에 찢어진 거, 치마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이게 호복이고, 변발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눈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죄 깎아버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꽁지머리만 이렇게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자 호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치마가 이렇게 있는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게 호복인데,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면 얘네들이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 보니까 또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하고 말을 많이 타고, 그러니까 머리가 길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머리 감기도 힘들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샥 밀어버린 거고, 이 여자들도 말을 타야 되기 때문에 옆에를 이렇게 트이게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또 몽골에서는 고려양이 유행합니다. 고려양, 두루마기라든가 생채라든가 고려병, 고려떡 등이 유행하게 되더라 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의 변화된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 간섭기 때 개혁 정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개혁 정치. 예, 충렬왕 때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편민 18사라는 기구를 둡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홍자반이라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충선왕, 이 사람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충선왕이 사림원이라는 기구를 두었습니다. 물론 여기 전농사와 의염창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북경에, 원나라의 수도인 북경에 망권당이라는 연구기관을 두었어요. 연구기관. 충선왕은 임금이면서도 고려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망권당이라는 그런 연구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뭘 연구를 했느냐, 성리학을 열심히 연구했죠. 성리학. 나중에 이제 학문할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성리학을 연구해가지고 중앙정계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고려시대 때 뭐라고 불렀어요? 새롭게 진출한 선비다 해가지고 신진사대부라고 불리웠던 것이죠. 충선왕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충선왕이 뭐도 폐지합니까? 시험 문제에 정방도 폐지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바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너무 유명합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너무 유명한데 여러분들 공민왕의 개혁 정치 중에서 여기 나와 있죠. 정방을 폐지해 버리죠. 그죠? 그래서 정방 폐지만 보고 공민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지문에 뭐 제국 대장 공주와 결혼을 하고 뭐 저저저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공민왕은 또 누구랑 결혼했어요? 노국 공주, 노국 대장 공주랑 결혼했어요. 이름도 비슷해. 정방을 폐지할 때 공민왕이다. 그러면 오답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꼭 챙겨주셔야 돼요. 이것까지 꼭. 자, 그 다음에 충목왕은 정치도감이라는 기구를 두었습니다. 정치도감.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개혁을 했던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보겠습니다. 요때가 원명교책이에요. 원명교책인데, 원나라는 몽골족이죠. 원래 중국 애들은 누가 제일 많아요? 한족이 제일 많죠. 그렇죠? 한족이 제일 많습니다. 요때 원나라 명나라 교체기 때에 운이 좋게도 임금이 됐어요. 공민왕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노국공주하고, 노국 대장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공주하고는 틀리게 거만하지 않아요. 남편을 잘 밀어줬어요. 그래서 개혁 정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공주들은 심지어 자기 남편인 고려 국왕의 뺨도 치고요,
때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거만한 이 몽골 공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노국 공주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뒷받침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몽골의 공주가 뒷받침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선 기철과 같은 권문세족들을 제거합니다. 기철의 누이가 누구냐면은 기황후라고 해가지고 고려 출신 여인 중에 최초로 유일무이죠. 원나라의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그 동생 기철. 이런 권문세족들을 제거를 한다.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폐지를 하고요. 관제를 다시 옛날로 돌리고 몽골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쌍성 총간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탈환을 한다는 얘기죠. 쌍성 총간부를 공격해서 탈환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요동지방을 공략한다. 이 부분인데 요동지방을 공략한다. 세 번을 공략합니다. 누구는 첫 번째는 인당을 시켜가지고, 두 번째는 최영을 시켜가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성계를 시켜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명나라 군대가 진주를 하면서 다시 나오죠. 이 요동지방 공략과 관련돼 가지고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요동지방을 공격해라, 요동을 공격해라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그것과 관련된 것이 위화도 회군이 나와요.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을 했던 위화도 회군이 나오죠. 그죠? 이것도 요동을 쳐야 된다 해가지고 치러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요동지방이죠. 그 다음에 태조 때에 요동을 수복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했던 거예요? 조선 태조 때 정도전이 했던 거죠. 정도전이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그죠? 예, 수포로 들어갑니다. 왜? 태종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정도전을 제거했기 때문에 수포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여기 공민왕 때에 요동지방 공략이 있다. 시험 문제 몇 번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왕권 강화책으로는 뭐를 했느냐? 정방을 또 폐지하죠. 아까 또 나오죠. 그러니까 정방 폐지는 계속 폐지했다가 다시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해가지고 스님인 신돈을 등용해가지고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을 돌려주는 기구죠. 전자가 무슨 전자예요? 이게 밭전자죠. 그죠? 토지 전자죠. 그 백성들에게 토지를 바르게 변화시켜서 돌려주는 기관이다.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 이 성균관에서 이제 인재들을 많이 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인재들이 나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진사대부라고 불리운다라는 겁니다. 신진사대부. 그러나 개혁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를 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 때에 13세기 중반 때에 홍건적과 왜구들이 침입을 합니다.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막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홍건적이 침입을 해서 저기 어디까지 안동 지방까지 피난까지 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 개혁 추진 세력이 미약하더라. 권문세족을 제거하긴 했으나 어떻게 해요? 그 권문세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고 자기의 개혁을 뒷받침해줄 신진사대부들의 아직 덜 컸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에 잘 나타나져 있어요. 38쪽과 그 다음에 39쪽의 내용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비교를 좀 해야 되겠죠. 권문세족은 누구누구래? 역관이라든가 황관. 얘네들은 이제 음소로 진출을 하죠. 그래서 도평의사사 최고기구를 장악을 합니다. 친원세력이고요. 대농장. 당연히 얘네들이 불교를 신봉을 했죠. 예, 사치스럽게.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 가지고 불교를 지원하게 되고 또 이 불교는 또 불교도 나름대로 썩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썩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 사찰에서 뭐 합니까? 고리대업하죠. 백성들 상대로 고리대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대부 향리 출신들이죠. 향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과거를 봐가지고 중앙에 진출한 실력파들입니다. 얘들은 친명 세력이에요. 왜? 성리학을 얘들이 신봉을 하기 때문에. 성리학은 누가 만들었어요? 송나라 때의 주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한족이 세운 명나라 좋아합니다. 친명 세력이고, 얘들은 토지 많잖아요. 중소지주고 성리학을 신봉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들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건데, 이 신진사대부가 나중에 가면은 또 분화가 되죠. 네, 분화가 되죠. 요다. 어떻게 분화가 됩니까? 아이고, 어떻게 분화가 되죠, 여러분들?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있고 강경파 신진사대부가 있어요. 조선을 건립을 할 때 그때 더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고려 왕조는 유지를 하면서 개혁을 하자.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주죠. 정몽주. 강경파 신진사대부는 아니다. 완전히 고려 왕들을 어떻게 없애버려야 된다. 역성혁명을 해야 된다. 역성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성혁명. 성을 바꿔야 된다. 이슈로 바꿔야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정도전이었죠. 두 사이는 동문수학한 사이인데 나중에 서로 왼수가 돼버리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홍건적의 침입 보게 되면, 홍건적은 누구냐? 원래 백년교도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농민들이에요. 얘들이 중국의 원명 교체기 때에 그러면서 농민 반란군으로 일어납니다. 예, 빨간 두건을 두르고 돌아다닌다 해서 홍건적이 우리나라 쳐들어오죠. 우리나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승경, 이방실이 새벽안개 해치고 방실이 이 사람이 1차 침입을 막아내고요. 2차 침입 때는 공민왕이 어디까지? 안동까지 피랑 갔다라는 얘기죠. 피랑 갔다 오면서 권문세족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암살 위협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예, 물론 나중에 공민왕은 암살당해 죽긴 합니다만, 자, 피란했으나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세훈, 이방실, 최영, 이성계 등이 격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왜구가 쳐들어왔던 게 골치가 아팠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얘들 배 타고 오기 때문에 조세의 수송이 곤란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고려 시대부터 조세를 물길로 이용을 했어요. 물길로. 그러니까 강이라든가 바다. 그 외국 애들이 약탈을 해버리는 거죠. 크게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최영희, 이성계 뭐 이런 사람들이 물리치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는 게 최무선이 화통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화통도감. 여기에서 뭘 만드는 거죠? 화약을 만들어요. 이 화약은 중국의 발명품이죠. 송나라 때 만들었던 발명품이죠. 이거는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따지면 핵기술과 같은 건데 이거 누가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죠. 그래서 이 최무선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연구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화약을 만드는 기구다 화통도감. 그래서 이 최무선이 진포 앞바다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칩니다. 진포 대첩. 승기를 잡았죠. 승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박위라는 사람이 왜구의 소굴인 스시마를 정벌을 하게 되는 거죠. 고려 말에 박위라는 사람이 스시마를 정벌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스시마 정벌과 관련돼 가지고는 또 나옵니다만, 세종 때 이종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스시마를 또 정벌하기도 해요. 스시마를 정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구와 관련돼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뭐 고려라든가 아니면 조선이라든가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것이죠. 내내 골치가 아팠던 것이죠. 삼포 외란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왜구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피해, 그냥 잠깐 약탈해 가지고 노략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해상 운송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도가 좀 뿌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지도 선명하게 잘 나와 있죠? 선명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시기 바라고. 여기 이성계의 황산대첩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황산대첩. 네. 예, 황산대첩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진포대첩, 최무섭. 여기 진포대첩 나오죠? 진포대첩 있고. 그 다음에 홍건적이 이렇게 침입을 했을 때 누가? 공민왕이 개경까지 침입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좀 창피한 거지만 여기 안동까지 피난을 갔다. 이 안동인데 오늘날로 안동인데 이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복주라고 불렀어요. 복주. 금복주도 아니고 그냥 복주. 복주. 에이 정말 복주. 복주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주라는 지명을 딱 나오게 되면 아 공민왕이 안동 지방까지 갔구나 라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시대와 관련된 정치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근세 조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근세 조선은 조선 전기를 얘기합니다. 조선 전기를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 근대가 되는 겁니다. 근세 조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